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흰 눈에 눈이 부셨던 것이다. 그러나 강풍이 그를 7,000피트로 들어올리며 구해주었다고 했다. 비행하는 동안 내내 산봉우리에 닿을락 말락했었나 봅니다. 또한 그는 자이로스코프의 통풍관의 위치를 바꿨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눈이 공기통을 막았었기 때문에 마치 빙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강풍이 펠르랭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3,000피트로 내려왔는데 그 역시 어떻게 해서 충돌하지 않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건 그가 이미 평야 위를 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맑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야 갑자기 그걸 알아차렸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순간에 동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멘도사에도 폭풍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청명한 하늘에 바람 한 점 없는 때에 착륙했습니다. 폭풍이 바싹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기에 그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눈의 구름 속의 산꼭대기는 아주 높아 보이진 않았으나 아래쪽은 평야 위로 검은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다고 했다. 차례차례로 마을들이 폭풍 속에 잠겨 들어갔다고도 했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어떤 추억에 잠겨 입을 다물었다. 리비에르는 감독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건 태평양에서 오는 태풍입니다. 너무 늦게 경보를 받았습니다. 이 태풍은 절대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진 않습니다. 이 태풍이 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옮겨오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감독이 시인했다. 감독은 주저하는 듯 하더니 펠르랭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뼈가 움직였다. 그러나 입은 다물고 있었다. 생각을 해본 후 곧장 자기 앞을 바라보면서 위험 있는 우울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마치 가방을 들고 다니듯 자기 우울을 어디든 끌고 다녔다. 딱히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리비에르의 부름을 받고 전날 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그의 큼지막한 손과 감독으로서의 위엄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환상적인 일이나 훌륭한 기백을 찬양할 권리도 없었다. 다만 직책상 어김없는 의무 이행만을 칭찬해야 했다. 그에게는 어울려 한 잔 나눌 권리도 없고 동료에게 반말을 할 권리도 없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지만 아주 우연히 같은 기착지 내에서 다른 감독을 만나지 않는 이상 농담 한 번 할 권리도 없었다. 심판관이 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말하자면 그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의 앞에 닥치는 모든 것에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은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회사의 물자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공헌했다. 그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독이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랑의 감미로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는 리비에르가 청컨대 로비노 감독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가 아니라 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 로비노 감독님은 직원들의 열성을 고무하시는 그 능력을 유용하게 발휘해 주십시오. 라고 써보낸 뒤로부터 보고서에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를 그만두었다. 또한 그 이후로 그는 마치 매일 먹는 빵에 덤벼들듯이 인간적인 약점에 덤벼들었다. 술 마시고 있는 정비공에, 밤샘을 하고 있는 비행장 주임에, 착륙 시 비행기를 튀어오르게 하는 조종사에게 덤벼들었다.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서
아주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크게 소용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리비에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리비에르에게 있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비노에게는 규칙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로비노, 정시에 출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근 상금을 안 주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어느 날 리비에르가 그에게 말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요? 안개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도요? 안개 때문인 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비노는 이렇게도 강직한 상사를 모시고 있는 것에 일종의 자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불공평해지는 것에 걱정하지 않았다. 로비노 자신도 이토록 과도한 권한으로부터 일종의 위험을 끌어내고 있었다. 6시 15분에 출발을 시켰으니 정근 상금을 당신에게 지불할 수가 없겠소. 라고 그 후 자주 비행장 주임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로비노 씨, 5시 30분에는 10m 앞도 볼 수 없었어요. 이건 규칙이요. 하지만 로비노 씨, 우리가 안개를 쓸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노는 자기의 신비 속에 다시 잠겨들곤 했다. 그는 지도급에 속해 있었다. 그 팽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어떻게 날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자는 아무 생각도 안 하지. 그래서 잘못 생각할 염려는 없어. 라고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 말하곤 했었다. 만일 어떤 조종사가 기체를 파손하면 무사고 상여금을 잃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파손이 숲속에서 일어났을 때에도요? 라고 로비노가 물었었다. 숲에서 일어났을 때도. 그래서 로비노는 그대로 따랐다. 대단히 안 됐지만 다른 데서 고장이 났었어야 했소라고 그 이후 조종사들에게 도치한 듯 말했었다. 하지만 로비노 씨,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규칙이요. 규칙이란 종교의 의식과 같다. 보기엔 부조리한 것 같아도 인간을 만든다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리비에르에게는 자기가 정당하게 보이든 부당하게 보이든 관계가 없었다. 어쩌면 그런 말들이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는지 모른다. 작은 마을에 사는 소부르주아들은 저녁마다 그들의 야외 음악당 주위를 빙빙 돈다. 리비에르는 그들에게 정당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반죽해야 할 새 밀초였다. 그 재료에 영혼을 불어넣어줘야 했고 의지를 만들어 넣어줘야 했다. 그는 이런 엄격성으로 그들을 억압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그들을 자신으로부터 해탈하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가 이렇게 모든 지각을 벌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긴 하지만 각 기착지의 의지를 출발적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이 의지를 창조했던 것이다. 날씨가 나쁜 것을 부하 직원들이 휴식의 초대라고 생각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조바심치며 날씨가 개기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가장 미미한 직공까지도 기다린다는 것이 은근히 수치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갑옷에 금이 가듯 조금만 개면 출발하려 하게 되었다. 북쪽이 개었다. 출발하자. 리비에르 덕택으로 1만 5천 킬로미터에 걸쳐 우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가장 앞섰다. 때로는 리비에르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저들은 내가 엄하기 때문에 이를 사랑한다. 그가 어쩌면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겠지만
또한 그들에게 강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을 강한 생 쪽으로 밀어줘야 한다. 고통도 기쁨도 함께 이끌고 가는 생이지만 생 그 자체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생 쪽으로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동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리비에르는 회사의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펠르랭과 둘만 남은 로비노는 그를 바라보고는 말을 하려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로비노는 기운이 없었다. 승리자 펠르랭 앞에서 자신의 생은 빛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가 알게 된 것은 감독이란 위치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로비노가 이 사나이, 피곤에 지쳐서 눈을 감고 손은 온통 기름으로 더러워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사나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로비노는 누굴 찬양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특히 그는 우정을 얻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는 긴 여행과 그날의 실수로 지쳐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휘발유 재고량을 조사하다가 계산에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잘못을 꼬집어내고자 했던 바로 그 직원이 이를 가엾게 여겨 자기 대신 계산을 끝마쳐 주었었다. 그러나 특히 B40의 사형의 오일 펌프인 줄 혼동하고 비육형의 오일 펌프를 조립했다고 나무랐다. 음흉한 정비공들은 20분 동안이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 자기 자신의 이 무지를 야단치도록 놔뒀었다. 그는 자기의 호텔방 역시 두려웠다. 툴루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기까지 일이 끝나면 그는 변함없이 호텔을 찾아들었다. 그는 잔뜩 짊어진 비밀로 가득 찬 양심을 안고 그 호텔방에 처박혀서는 가방에서 한 다발의 종이를 꺼내서 천천히 보고서라고 쓰고는 아무렇게나 몇 줄 쓰다가 모두 찢어버리곤 했다. 그가 커다란 위기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회사에는 어떤 위기도 없었다. 이제까지 기껏 그가 회사를 위해 구한 것이라고는 녹슨 프로펠러의 속바퀴뿐이었다. 그가 불길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 녹슨 속바퀴를 손가락으로 만질 때 그의 앞에 있던 비행장 주임은 이건 전 비행장이 다 말씀하세요. 이 비행기는 지금 막 도착했는걸요. 라고 말했었다. 로비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었다. 그는 펠르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함께 저녁을 하지 않겠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일만으로는 힘이 들어서.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아 고쳐 말했다. 내가 책임을 맡은 일이 너무 많단 말이오.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사생활에 로비노를 끼워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각자 생각하기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배가 고플 때니 나를 잡아먹겠지. 그러나 그날 저녁 로비노가 생각한 것은 다만 자기의 비참뿐이었다. 그가 진짜 유일한 비밀인 악성 습진에 괴로워하는 육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자기의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고 싶었다. 자신감 속에서 전혀 위안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겸손 속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그 역시 프랑스의 여자가 하나 있어서 출장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한 감찰 얘기를 해주어 그 여자를 좀 놀라게 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바로 그런 그를 싫어했다. 그는 그 여자 얘기도 하고 싶었다. 그럼 나와 식사하는 거죠? 너무 마음 좋은 펠르랭은 그럼요. 했다.
리비에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무원들은 졸고 있었다. 오버코트도 입은 채고 모자도 쓴 채로인 그는 언제나 영원한 여행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작은 체구는 지나가며 바람도 일으키지 않았고 그의 회색 머리칼이며 입은 옷이 어떤 장소에도 그대로 어울려서 그가 지나가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종의 열기가 사람들을 생기게 만들었다. 기사들은 이동하고 사무장은 막 도착한 서류를 바쁘게 들춰봤고 타이프라이터가 따닥 소리를 내었다. 전화 교환수는 교환대에 접속선을 꽂고 두꺼운 책에 정보를 적었다. 리비에르는 앉아서 읽었다. 칠레선의 시련을 겪은 후 이제 그는 행복한 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다. 즉 사무가 저절로 정돈되고 지나간 비행장마다 차례차례로 보내오는 메시지가 승리에 검소한 보고인 그런 날의 이야기다. 파타고니아의 우편기 역시 빨리 전진하고 있었다.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북으로 유리하게 큰 물결을 밀어주고 있어 예정 시간표보다 빨리 오고 있었다. 기상 보고를 내게 주게. 비행장마다 맑은 날씨, 투명한 하늘, 좋은 바람을 자랑하고 있었다. 남미는 황금빛의 저녁을 맞고 있었다. 리비에르는 사무의 열성에 즐거워졌다. 이 순간에 이 우편기는 어디선가 밤의 모험 속에 투쟁하고 있으나 유리한 운세 속에 있었다. 리비에르는 공책을 밀어보냈다. 좋아. 그는 세계의 반을 감시하고 있는 밤의 야경꾼으로서 일하는 것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 나갔다. 열려진 창 앞에 서서 그는 밤이 온 것을 알았다. 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마치 커다란 교회당의 홀처럼 남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이 위대하다는 느낌에 놀라지 않았다. 칠레 산티아고의 하늘은 낯선 하늘이지만 일단 우편선이 칠레 산티아고 쪽으로 가기만 하면 이 항공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단 하나의 웅장한 구름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무선전신의 수화기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하나의 우편기도 파타고니아의 어부들은 그 우편기의 현등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는 비행기에 대한 걱정이 리비에르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걱정은 엔진의 으르렁 소리로 여러 도시와 시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잘 진행되어 다행스러운 이 밤에 그는 혼란했던 밤들을 비행기가 위험스럽게 처박혀 구하기 너무도 어렵게 생각되었던 밤들을 생각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전기로 폭풍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섞인 비행기의 불행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먹통 같은 모임 아래 음악적인 음파의 황금 같은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밤의 장애물을 향해 눈먼 화살처럼 처박히던 우편기의 우울한 노래는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던지. 리비에르는 밤샘을 하는 날 밤에는 감독이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비노를 불러오라고 누굴 시키게. 로비노는 조종사를 자기 친구로 만들려는 중이었다. 호텔방에서 그는 조종사 앞에 자기 가방을 풀러놨었다. 그 가방 속에서는 감독을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잘한 물건들이 나왔다. 취미가 고상하지 못한 몇 벌의 와이셔츠, 세면도구들, 그러고는 말라빠진 여자 사진 한 장. 감독은 그 사진을 벽에다 핀으로 꽂아놨다. 이렇게 그는 펠르랭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의 애정과 후회에 관한 소박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 자기의 보물을 구차한 순서로 세워놓으면서 그는
자기의 비참을 조종사 앞에 늘어놓았다. 정신적인 습진. 그는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 로비노에게도 작은 빛이 있었다. 자기 가방의 맨 밑바닥 속에서부터 귀중하게 포장된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그는 커다란 달콤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안 하며 그걸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손을 풀며 말했다. 이건 사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는 고백을 감히 한 것에 감독은 얼굴을 붉혔다. 그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이 작은 거무스름한 돌멩이로 인해서 자기 생의 환멸과 불행한 부부 생활과 모든 어두운 진실들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있었다. 좀 더 얼굴을 붉히며 브라질에서도 이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오. 라고 말했다. 펠르랭은 아틀란티스 신화 속을 헤매고 있는 감독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질학을 좋아하십니까? 그게 내 유일한 정열이랍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단지 돌멩이만이 그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를 부르러 왔을 때 로비노는 슬펐지만 곧 다시 위엄을 되찾았다. 가봐야겠습니다. 리비에르 씨께서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내가 꼭 필요하답니다. 로비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그에 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지도 위에 회사의 노선이 붉게 그려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감독은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한참 만에 머리도 돌리지 않은 채 리비에르가 그에게 물었다. 로비노, 이 지도를 어떻게 생각하오? 때로 그는 꿈에서 깨어나듯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지도 말입니까? 실상 감독은 그 지도에 관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유럽과 남미, 전 지역을 대충 훑어보고 있었다. 게다가 리비에르는 자기 생각을 감독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자기 공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항공망의 얼굴은 아름답지만 가혹하다.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여기에 이미 세워진 사물로서 위험을 갖고 버티고 있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리비에르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다. 그의 옆에 서서 여전히 곧장 자기 앞에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로비노가 차츰 몸을 젖혔다. 그는 리비에르로부터는 어떠한 연민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한번 그는 요행을 걸고 자기의 우스꽝스러운 병 때문에 자기 생이 망쳐졌다는 고백을 했었는데 리비에르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군. 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했었다. 이것은 그가 하고 싶은 말에 반밖에 되지 않았다. 리비에르는 음악가가 불면증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다면 그 불면증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버릇처럼 확언하곤 했다. 하루는 룰을 가리키며 저것 좀 봐. 사랑을 도망가게 하는 이 추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고 말했다. 루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자기 생을 단지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던 그 못생김 덕이었다는 말이었다. 펠르랭하고 친해졌소?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오. 리비에르는 반쯤 몸을 돌렸다. 머리를 숙이고 제걸음으로 로비노를 끌고 갔다. 그의 입술 위에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다. 로비노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단지 당신은 상사란 말이오. 네. 로비노가 대답했다. 리비에르는 매일 밤 하늘에서는 연극과 같은 줄거리가 엮어진다고 생각했다. 의지의 꺾임이 실패로 이끌어갈 수도 있으며
아마도 지금부터 날이 새기까지 많은 투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오. 리비에르는 자기 말 하나하나에 힘을 주었다. 어쩌면 내일 밤에라도 당신은 그 조종사에게 위험한 출발을 명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오. 네. 당신은 여러 사람들, 당신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오. 그는 주저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이란 중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제걸음으로 걷고 있던 리비에르가 얼마간 입을 다물었다. 만일 그들이 우정 때문에 당신의 말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오. 당신 자신에게는 어떠한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오.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우정 때문에 그들을 어떤 힘든 일에서 빼주려니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당신이 그들을 속이는 거요.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거기 앉으시오. 리비에르는 부드럽게 로비노를 자기 책상 쪽으로 밀었다. 내가 당신을 당신의 본위치로 돌려놓겠소, 로비노. 당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이유는 없소. 당신은 상사요. 당신의 약한 마음이란 우스꽝스럽기만 하오. 쓰시오. 로비노 감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펠르랭 조종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림이라고. 당신이 아무 이유나 생각해내시오. 기장님. 로비노,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시오. 당신이 명령을 내리는 자들을 사랑하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로비노는 다시 열을 내어 프로펠러의 바퀴통을 닦으라고 명령할 것이다. 어떤 불시 착륙장에서 무전 보고가 왔다. 비행기 보임, 엔진 회전이 고르지 못함, 착륙할 것임이라는 통보를 보내옴. 아마 30분은 손해볼 것이다. 리비에르는 특급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서서 1분이 평야의 한 조각도 끌어다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 있었다. 시계의 큰 바늘이 이제는 죽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두 바늘의 컴퍼스가 벌어지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었을까? 리비에르는 기다리는 지루함을 잊으려고 밖으로 나왔다. 밤은 마치 배우 없는 무대처럼 텅 비게 느껴졌다. 이런 밤을 허송하다니. 그는 창문을 통해서 이 무수한 별로 환한 하늘을, 이 천사 같은 항공 표지를, 이렇게 허송된 밤의 황금인 달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리비에르에게 이 밤은 더욱 감동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밤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에르가 그 생명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날씨는 보통임. 리비에르는 무전으로 탑승원에게 묻게 했다. 10초가 지났다. 아주 좋음. 그러고는 통과하고 난 몇몇 도시의 이름들이 들려왔다. 이 이름은 리비에르에게는 이 투쟁에서 함락하고 난 도시의 이름이었다.